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자, 오늘은요, 신문기사 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워낙 제목이 선정적이어가지고, 눈길이 가죠. 게임 투자 전설도 백채에서 두채. 고수들은 집 다 팔았다. 2019년 9월 4일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동산 경기 상황, 그것을 한번 단적으로 이런 선정적인 문구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채에서 다 팔고 두채 정도 남을 정도로 다 팔아치웠다. 왜냐? 부동산 불경기니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쭉 한번 보시면요. 40대 A씨는 4년 전 중국 아파트 약 100채에 갭 투자를 한 인물로 화제를 모았다. 화제를 모았으면 검색해보면 나오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자, 갭 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값의 차이가 작을 때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아파트 100채가량 중 한 곳은 실투자금이 500만원에 그쳤다. 100채 중 한 곳, 여러 군데 중에 한 곳이죠. 그럴 수 있겠죠. 100채 중에 한 개 정도는 500만원에 그칠 수 있겠죠. 수도권에서 갭이 500만원인 경우는 거의 없죠. 아마 지방의 소도시에 값싼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혼시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에 살던 A씨가 갭 투자로 단번에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 그의 투자 성공담을 담은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책까지 폈네요. 그러면 다 알텐데 아무도 모르네. 댓글을 봐도.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수도권에 두채 다섯채 정도 추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수년에 걸쳐 다 팔았다.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자, 여기서 수년에 걸쳐 다 팔았다. 그러면 수년이란 뜻은 거의 3, 4년 정도 된다는 뜻이겠죠. 좀 어폐가 있죠. 4년 전에 갭 투자를 한 인물로 화제를 모았는데 수년에 걸쳐 다 팔았다. 그러니까 4년 전에 투자하고 수년에 걸쳐 2, 3년에 걸쳐서 계속 팔아치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A씨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뭐 4년 정도 된가요? 4년 정도를 보유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갭 투자를 해가지고 100채를 모았는데 4년 전에 100채라는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책까지 폈다는 뜻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간 동안 100채를 투자했고 4년 전에 책을 폈고 그리고 4년 전부터 2019년까지 연속적으로 집을 다 팔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A씨는 아파트에서 빼낸 돈으로 대전에 3층짜리 빌딩을 지었고 현재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에 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정식 코스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저물었다. 뭐 이런 의견이 뭐 대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입지 좋은 곳은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택시장에서 선수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한문도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주변에 20채 이상 갭 투자 등 투자 고수 대부분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알짜배기 몇 채만 남기고 대부분 청원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이미 빠져나간 상황에서 뒤늦게 중수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으나 높아진 거래세 부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거래세가 얼마나 된다고 전전긍긍합니까? 단기 차익이겠죠. 단기 차익이다 보면 1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높죠. 1년만 넘어도 양도세는 뭐 줄잖아요. 그래서 별로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관론을 펼치는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도 가끔 보는데 라이트하우스라든가 그 빼짝 고르신 분이 열심히 막 읊조리죠. 쇼킹 부동산 뭐 거의 뭐 이런 유튜브를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제가 이 두 영상을 뭐 거의 안 봅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이런 부정론 의견을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은. 예, 자신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은 라이트하우스나 뭐 쇼킹 부동산에서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균의 함정이 빠져 있어요. 특히 라이트하우스의 광명시에 대해서 언급한 걸 제가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봤는데요. 실수를 구분치 못하겠어요. 광명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광명에 잡혀있는 개발 소식만 얼마고 거기 입주하는 기업이 얼마인데 무슨 엉뚱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22만 명, 9만 7천 명 정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정적이고 충분히 선정적이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론자인 선대인 연구소장도 2019년 5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다시 경고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내선 늦어도 내년 본격적인 조정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왜 내년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2019년 초반부터 그런다는 사람도 많았었죠. 근데 또 내년으로 또 연기가 됐나요? 비관론이 퍼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거시 경제 지표가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난해까지 집값이 지나치게 급등해서 경기 변동 사이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서울 인기 지역에서 집값 전망을 비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집을 처분하는 선수 중에는 집값 전망과 무관하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고수인 건 맞아요. 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 시대가 많이 올랐고 정점을 올라갔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정부 부동산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아까 백채라신 분들이 백채 가지신 고수가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샀을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강을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택지지구에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 예정 물량이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기보다도 이미 4년 전에 3년 전에 아파트는 2022년까지 계속 공급이 된다. 이런 주택 공급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서울 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서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쭉 보면은요,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 이런 데는요, 우리 투기 어린이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요,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말이 많은데요, 이 구멍들을 또 개발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합 물량을 늘리고, 일반 분양 물량을 확 줄여가지고, 조합들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공급이 줄어 신축 주택의 집값이 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미 뛰고 있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정부 예산이 급증하는 등 유동성이 확대되는 점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3기 신도시에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그 토지 보상금 받은 걸로 사람들이 또 재투자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비관론과 낙관,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판단이 쉽지 않다. 결국은 정답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평균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보면 공급이 많아요. 그러나 서울만 보면 또 공급이 적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일대는 여전히 공급이 많고, 포천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하는 기사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집값은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간다는 점이라며 시야를 부동산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 전반으로 넓혀봐야 한다. 심지어는 국제 경제까지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고민으로는요, 절대 투자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쇼킹 부동산이나 라이트하우스나
너무 건전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전해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요, 2022년까지는요, 3, 4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택지 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약간 침체 조정기를 거칠 것이고, 김현미 장관이 버티고 있으면 부동산이 안 오른다고 했죠.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아마 공급 물량이 확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잘해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년까지는 한번 부동산 경기 흐름을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안산선이라든가 각종 지하철 연장선 이런 게 개통을 하거나 김포선, 골드라인이 개통을 하게 되면 여기 주변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가격 방어를 하고 부동산 경기가 오른다. 다시 말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 이겁니다. 제가 가장 후회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평균의 함정. 부동산 신문기사들은 평균에 입각해서 현재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지 입지를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마다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을 분별해서 투자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선정적인 제목이 있어서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승급 맞는 것 같아요. 왜냐? 2, 3년 전이 부동산 최정점이었죠. 그때 다 팔고 나왔다. 그건 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팔고 나온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수 중에 하수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침체 시기에 부동산을 또 산다. 이 사람은 진정한 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